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꿈꿔봤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산속 깊은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현수, 올해 51살입니다. 지금 그는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작은 움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움막이라고 해봐야 대략 10평 남짓한 공간에 손수 지은 나무 벽과 함석 지붕이 전부인 그런 곳이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도 없습니다. 물은 산에서 흐르는 계곡물을 받아 쓰고 불은 나무를 주워다가 아궁이에 지핍니다. 현수 씨가 이런 삶을 선택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 사람이 이 편리한 문명 세계를 등지고 산으로 들어간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서울에서의 삶. 현수 씨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그가 산으로 가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현수 씨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영업팀 차장까지 올라갔으니 누가 봐도 성공한 직장인이었죠. 결혼도 했습니다. 대학 동창이었던 아내 은지 씨와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도 샀고요. 물론 대출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건 큰 의미였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부러울 게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전 정말 행복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행복과 불행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7시 반에 집을 나서면 꽉 막힌 지하철에 몸을 우겨넣고 1시간을 이동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이메일부터 확인하고 하루 종일 회의와 보고서 작성에 시달렸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쉬고 저녁엔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 12시가 다 되어서였죠. 주말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회사 핸드폰은 언제든 울렸고 그때마다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월요일이 다가오면 일요일 저녁부터 이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른바 월요병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때는 매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아니, 버텼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게 어른의 삶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가 44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그날도 거래처와 회식이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장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증상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쉬면서 안정을 취하고 계속 증상이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라는 조언과 함께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현수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번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집 대출 갚고 애 학원비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하지만 그때도 현수 씨는 뭔가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이틀 쉬고는 다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팀원들이 걱정하며 좀 더 쉬지 그래요라고 말했지만 현수 씨는 괜찮아, 할 일이 많아서라고 답하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계속 돌아갔습니다. 무너지는 일상.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습니다. 공황장애 증상은 약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아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소문이었죠. 40대 후반의 직원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도 나돌았습니다. 현수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의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있었는데 아빠와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친구는 누가 있는지 현수 씨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집안 자빌이나 경제적인 문제로만 국한됐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질 게 터졌습니다. 현수 씨가 46살 되던 해봄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은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 같아요. 딸아이도 아빠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이미 익숙해졌거든요. 아빠가 없는 삶에. 아내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현수 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족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이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아파트는 아내와 딸에게 넘기고 현수 씨는 월세방으로 나왔습니다. 회사는 계속 다녔지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한 만남. 그 즈음 현수 씨는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산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사는 사람들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표정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직접 키우고 필요한 것을 손수 만들며 자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현수 씨에겐 낯설면서도 어딘가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날 밤부터 현수 씨는 자연인의 삶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관련 서적을 읽었습니다. 주말에는 강원도나 경상도의 산골 마을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로 귀농해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잠시 다른 세상을 엿보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면서 현수 씨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니,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 결심.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46살의 나이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미쳤어? 지금 나가면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는데. 몇 년만 더 버티면 명예퇴직이라도 하면서 목돈 받을 수 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일시적으로 힘든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산에 들어가서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라고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이혼한 아내조차 딸아이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책임감도 없이 혼자 도망가려는 거예요? 라고 비난했습니다. 현수 씨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일까?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닐까? 무책임한 선택은 아닐까? 수없이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현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정말 책임감 있는 삶이었나?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가족을 위한다고 말하는 게 진짜 책임감일까? 내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걸 방치하면서 회사에 충성하는 게 옳은 일일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47살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현수 씨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퇴직금은 딸아이 양육비와 학자금으로 모두 넘겼습니다. 월세방의 짐을 정리하면서 필요 없는 물건들은 다 처분했습니다. 결국 손에 남은 건 낡은 배낭 하나와 통장에 있는 20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 산으로. 현수 씨가 처음 강원도의 그 산골에 도착했을 때가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한창 아름답게 물들어 있던 시기였죠.
버스 종점에서 내려 2시간을 걸어 올라가니 폐가 한 채가 나왔습니다. 원래 누가 살았던 집인데 주인이 마을을 떠난 지 10년도 넘었다고 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니 작은 평지가 나왔습니다. 대략 10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주변은 온통 나무와 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고 햇빛도 잘 들었습니다. 현수 씨는 여기다 하고 직감했습니다. 그날부터 움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기둥을 세우고 벽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도끼질도 서툴러서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배우고 익히면서 한 달 만에 사람이 들어가 잠잘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먹을 것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근처 마을에 내려가 쌀과 된장, 고추장 같은 기본 식재료를 샀습니다. 또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 묵을 쑤는 법도 배웠고 산나물을 말려서 저장하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시에서 온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뭘 한다고 고생을 하나 싶지만 그래도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니 가르쳐 주지라며 말이죠. 첫 겨울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움막은 추위를 완전히 막아주지 못했고 밤이면 이불을 몇 겹 덮어도 떨렸습니다. 장작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폈지만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서 몇 주 동안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수 씨는 그 고생이 싫지 않았습니다. 추워서 떨고 배고파서 힘들고 몸이 아픈 것, 이 모든 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로봇처럼 움직이기만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추위와 배고픔, 고통과 피로 이 모든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매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의 하루. 현수 씨의 하루는 해와 함께 시작됩니다. 전기가 없으니 알람 시계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여름에는 5시쯤, 겨울에는 7시쯤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물을 길어 오는 겁니다. 계곡까지 내려가서 물통에 물을 담아 옵니다. 왕복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 물로 세수를 하고 밥을 짓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도 이젠 익숙합니다. 마른 나뭇가지와 솔잎으로 불씨를 만들고 조금씩 큰 장작을 올립니다. 아침은 간단합니다. 된장국에 밥 한 공기 그리고 김치나 장아찌 정도입니다. 가끔 계란이 있으면 계란 후라이를 해 먹기도 합니다. 계란은 한 달에 한두 번 마을에 내려갈 때 삽니다. 냉장고가 없으니 오래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아침을 먹고 나면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계절에 따라 하는 일이 다릅니다. 봄에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현수 씨는 움막 앞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배추, 무, 상추, 고추, 가지 같은 기본적인 채소를 키웁니다. 농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엔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거나 벌레가 다 먹어치우거나 가뭄에 말라 죽곤 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 농사를 지으니 이제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여름에는 밭일이 가장 바쁩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야 합니다. 햇빛이 뜨거워서 그늘에서 쉬면서 일합니다. 오후 2, 3시쯤에는 너무 더워서 계곡에 가서 몸을 식힙니다. 계곡물은 차갑고 맑아서 한여름에도 시원합니다. 가을에는 추수를 합니다. 그동안 정성껏 키운 채소들을 거둬들이는 시기죠. 배추를 뽑아 김장을 담그고 물을 캐서 깍두기와 무말랭이를 만듭니다. 고추는 말려서 고춧가루를 만들고 호박은 저장해 뒀다가 겨울 내내 먹습니다. 이맘때가 1년 중 가장 뿌듯한 시기입니다. 내가 키운 작물로 한 해를 버틸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걸 느낍니다.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할 일이 적습니다. 주로 장작을 패고 움막을 수리하고 다음 해 농사를 준비합니다. 겨울은 춥고 외롭지만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많습니다. 현수 씨는 겨울밤이면 촛불을 켜고 책을 읽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불구경을 합니다.
도시에선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외로움과의 싸움. 물론 힘든 점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외로움입니다. 현수 씨는 혼자 살기 전에는 외로움이 뭔지 제대로 몰랐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으니까요. 지하철에도 회사에도 거리에도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가끔 등산객이 지나가거나 한 달에 한두 번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을 볼 뿐입니다. 처음 몇 달은 이 침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웃고 떠들고 싶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외로움이 더 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이대로 늙어서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수 씨는 외로움과 친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래, 나는 지금 혼자야.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고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사실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주변에 수많은 생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요. 아침마다 지저귀는 새들, 텃밭을 찾아오는 다람쥐, 밤에 울음소리를 내는 올빼미, 계곡에 사는 물고기들. 이 모든 생명이 현수 씨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나무와 풀, 바람과 구름도 친구가 됐습니다. 온막 앞에 있는 큰 소나무는 이제 현수 씨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힘들 때 그 나무를 안으면 위로가 됩니다. 바람이 부는 날 나뭇잎 스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몸의 변화. 산에서 3년을 살면서 현수 씨의 몸도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산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회사 생활로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배는 나왔고 어깨와 허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산길을 오르내리고 나무를 베고 밭을 갈고 물을 길어 나르다 보니 몸이 단단해졌습니다. 배는 쑥 들어갔고 팔다리에는 근육이 생겼습니다. 얼굴색도 건강해졌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햇볕에 그을려서 까무잡잡하지만 생기가 넘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마음의 변화입니다. 서울에서 먹던 공황장애 약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밤에도 잘 잡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때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현수 씨는 말합니다. 도시에서는 계속 긴장하고 살았어요. 언제 실수할까, 언제 뭐라고 들을까 항상 조마조마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긴장할 이유가 없어요. 나무는 내게 뭐라고 하지 않고 산은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어요. 계절의 가르침. 산에서 살면서 현수 씨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계절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계절이 그저 날씨의 변화 정도로만 느껴졌습니다. 추우면 히터를 틀고 더우면 에어컨을 켰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마트에 가면 모든 채소와 과일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산에서는 다릅니다. 봄에는 봄나물이 나고 여름에는 여름 채소가 자라고 가을에는 가을 열매가 있고 겨울에는 모든 게 잠듭니다. 이 순환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고 가을에 저장하지 않으면 겨울을 버틸 수 없습니다. 처음엔 이게 불편했습니다. 왜 겨울에는 신선한 채소를 못 먹지? 왜 여름 내내 같은 반찬만 먹어야 하지? 하지만 점점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자연의 리듬이고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걸요.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힘차게 성장하는 봄 같은 시기가 있고 뜨겁게 일하는 여름 같은 시기가 있고 수확하고 정리하는 가을 같은 시기가 있고 쉬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겨울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현수 씨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0대는 배우고 성장하는 봄이었고 30대는 열심히 일하는 여름이었고 40대는 뭔가 거두어 들여야 하는 가을이어야 했는데 계속 여름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쓰러진 거죠. 이제 저는 제 인생의 겨울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울은 춥고 고요하지만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씨앗이 땅 속에서 봄을 준비하듯이 저도 이 고요함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축적하고 있는 거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현수 씨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마을에는 대략 15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남은 분들만 고향을 지키고 계신 거죠. 처음 현수 씨가 마을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도시 사람이 여기 와서 뭘 한다고? 한두 달 놀다가 금방 도망갈 거야.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끔씩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귀농하겠다고 왔다가 얼마 못 버티고 다시 떠나는 걸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현수 씨는 달랐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는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도 견뎌냈고 여름의 뜨거운 더위도 버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님이신 박 어르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구만.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대견하네. 그러면서 김장때 배추를 몇 포기 가져다 주시고 된장을 담글 때 메주를 나눠 주셨습니다. 현수 씨도 받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내려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지붕 수리가 필요하면 올라가서 고쳐드리고 무거운 짐을 나를 일이 있으면 대신 날라드렸습니다. 농사일이 바쁠 때는 품앗이로 일손을 보태드렸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나니 현수 씨는 마을의 일원이 됐습니다. 명절 때면 마을 회관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마을에 경조사가 있으면 함께 참여합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현수 씨를 우리 현수라고 부르십니다. 특히 박 이장님과는 가깝게 지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박 이장님 댁에 초대받아 저녁을 먹곤 하는데 그때마다 이장님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6.25 전쟁 때 이야기, 가난하던 시절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던 이야기. 현수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걸 배웁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서울 가서 돈 벌고 싶었어. 친구들이 서울 가면 잘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20대 때 한번 서울 갔었지. 공사판에서 일했어. 돈은 좀 벌었는데 행복하진 않더라고.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살았지.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어. 박 이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현수 씨는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다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구나.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구나. 딸아이와의 재회. 산에서 2년 반쯤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아이가 현수 씨를 찾아온 겁니다. 고등학생이 된 딸은 혼자서 버스를 타고 강원도까지 왔습니다. 마을에서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란 현수 씨가 부랴부랴 내려가니 딸아이가 배낭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지은아. 3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새 많이 컸습니다. 키도 훌쩍 자랐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졌습니다. 현수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어떻게 온 거야? 아빠 보고 싶었어. 딸은 주말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움막은 좁아서 불편했지만 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해했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이곳에서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현수 씨는 딸에게 자신의 일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침에 계곡에서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텃밭에서 채소를 따는 모습. 딸아이는 아빠를 도왔습니다. 서툴지만 나무를 패보기도 하고 밭에 잡초를 뽑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아궁이 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빠 왜 여기 온 거야? 현수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서울에서 살 때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 그냥 기계처럼 움직였을 뿐이지. 여기 와서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춥고 고되고 외롭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걸 매 순간 느껴. 엄마는 아빠가 도망친 거라고 했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빠는 도망친 게 아니야. 진짜 내 모습을 찾으러 온 거야. 그리고 지은아, 아빠가 너희랑 같이 있을 때 좋은 아빠가 아니었던 것 같아. 항상 피곤해하고 짜증내고 관심도 안 가져줬잖아. 미안해.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서울이 답답해. 학교도 학원도 친구들도 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런 게 너무 싫어. 그래? 응. 가끔은 나도 아빠처럼 어디론가 가고 싶어. 그냥 다 내려놓고. 현수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넌 아직 어려. 내 길을 천천히 찾아가면 돼.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가면 돼. 일요일 오후 딸을 보내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을까지 함께 걸어 내려가는 길에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행복해? 현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야. 화려하거나 신나진 않지만 조용하고 깊은 행복이야. 버스가 출발하기 전 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방학 때 또 올게. 그래, 언제든 와. 아빠는 여기 있을게. 버스가 떠나는 걸 보며 현수 씨는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사랑, 안도감, 여러 감정이 뒤섞여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진짜 이유. 사람들은 현수 씨에게 묻습니다. 왜 산으로 갔어요? 그때마다 현수 씨는 짧게 대답합니다. 그냥 살고 싶어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습니다. 현수 씨가 산으로 간 건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만나고 일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그게 어른의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춰 살고 있었다는 걸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아파트. 이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배웠고 그걸 위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도착했을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저는 산으로 와서 비로소 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요. 남들이 보기에 제 삶은 가난하고 불편해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선택한 거죠. 현수 씨는 산에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생각의 자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누구의 명령도 스케줄도 마감도 없습니다. 물론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물을 길어야 하고 밥을 지어야 하고 밭을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지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요를 찾았습니다. 도시는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자동차 소리, 공사 소리, 사람들의 소음. 하지만 산은 고요합니다. 물론 완벽한 침묵은 아닙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계곡물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연의 소리예요. 인위적이지 않은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현수 씨는 평온을 느낍니다. 배운 것들. 3년 동안 산에서 살면서 현수 씨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적게 가지는 것에 힘을 배웠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뭔가를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옷 몇 벌, 냄비와 그릇 몇 개, 담요와 이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관리할 것도 없고 잃어버릴까 걱정할 것도 없으니까요. 둘째, 기다림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도시에서는 모든 게 빨랐습니다. 빠른 인터넷, 빠른 배달, 즉각적인 결과. 기다리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느립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기까지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배웠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든 게 당연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고 마트에 가면 먹을 게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 불 한 줌, 밥 한 끼, 모든 게 수고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을 마실 수 있어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넷째,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시에서 일할 때는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평가가 나빠지고 승진에서 밀리고 결국 도태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실패가 자연스럽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되면 다음에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움막이 무너지면 다시 짓면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다섯째,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못했을 때 오는 거더라고요. 자기 자신과 친해지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만합니다. 그 앞으로의 계획.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계속 거기서 살 거예요? 현수 씨는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미래를 계획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서울에서 살 땐 모든 걸 계획했어요. 5년 후엔 이걸 하고 10년 후엔 저걸 하고.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했죠. 하지만 여기 와서 배웠어요. 계획은 종종 무너지고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요. 그러니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만 현수 씨에겐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지쳐서 삶이 힘들어서 잠시 쉬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며칠 동안 조용히 쉬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제가 경험한 이 평온함, 이 자유로움을 다른 사람들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산으로 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잠시라도 이런 삶을 경험해보면 도시로 돌아가서도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천천히 살 수 있고 조금 더 감사할 수 있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수 씨는 올 봄에 움막 옆에 작은 오두막을 하나 더 짓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올 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요. 아직 완성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으니까요. 후회는 없는가? 후회해요?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가 물었습니다. 현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글쎄요. 가끔 힘들 때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나 싶을 때도 있어요. 겨울에 추워서 떨고 있을 때, 아플 때,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갈 때, 사람이 그리울 때. 그럴 땐 서울의 편리함이 그리워지죠. 그럼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요.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편리함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걸요. 서울에서 살 땐 모든 게 편리했지만 불행했어요. 여기서는 불편하지만 행복해요. 이게 역설 같지만 사실이에요. 현수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선택을 할 용기를 가진 제 자신에게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이 자연에게 감사해요. 그리고 저를 받아준 마을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요. 가족들은요? 가족을 떠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질문에 현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딸아이와 함께 있지 못하는 게. 하지만 같이 있을 때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요. 항상 피곤하고 짜증나고 여유가 없었죠. 지금은 비록 자주 못 보지만 볼 때마다 온전히 집중해서 대화할 수 있어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거 아닌가요? 포기한 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아빠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딸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남들이 정해놓은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요. 물론 그게 쉽진 않고 대가도 따르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는 걸요. 다른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요즘 현수 씨처럼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삶의 방식을 재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 사람들이 현수 씨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힘들지 않은지, 후회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현수 씨는 조심스럽게 조언합니다. 낭만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 속 삶은 정말 힘들어요. TV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한 게 아니에요. 춥고 더럽고 불편하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걸 각오해야 해요. 그럼에도 오고 싶다면요? 충분히 준비하세요.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지 명확히 알고 와야 해요. 막연한 환상 때문에 오면 금방 후회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현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걸 알아야 해요. 남들 따라서, 유행 따라서 오면 안 돼요. 진심으로 이런 삶을 원할 때만 와야 해요. 도시에서도 다르게 살 수 있지 않나요? 꼭 산으로 와야만 하나요? 맞아요. 꼭 산으로 올 필요는 없어요.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적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저는 제 방식을 선택한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식을 찾으면 돼요. 현수 씨의 말에는 설득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경험을 나눌 뿐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니까요. 평범한 하루. 오늘도 현수 씨의 하루는 평범하게 흘러갑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습니다. 밭에 나가 작물을 돌보고 움막을 수리하고 장작을 팹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계곡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짓고 어둠이 내리면 촛불을 켭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극적인 사건도 놀라운 반전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현수 씨의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하얀 나비였는데 현수 씨가 심은 배춧꽃 위를 맴돌았습니다. 현수 씨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나비를 바라봤습니다. 몇 분이었을까요? 나비는 이 꽃 저 꽃을 옮겨 다니다가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 현수 씨는 나비를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봤을 수도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없어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비 한 마리의 움직임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현수 씨의 삶을 채웁니다. 저녁을 먹고 움막 밖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입니다. 은하수도 보입니다. 현수 씨는 이 광경을 볼 때마다 경외감을 느낍니다. 우주는 이렇게 넓고 자신은 이렇게 작은데 그 작은 존재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겁니다. 현수 씨는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작을 더 많이 패고 김장을 담그고 움막의 틈새를 막습니다. 이번 겨울은 네 번째 겨울입니다. 처음 겨울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겨울을 견디는 법을 알으니까요.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지나간다는 것을요.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마을박 이장님이 며칠 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올 겨울은 춥다더라. 감기 조심하고 혹시 힘들면 언제든 마을로 내려오게. 현수 씨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제 이곳 사람들은 현수 씨의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딸 지은이가 다음 달에 또 온다고 연락했습니다. 학교 시험이 끝나면 주말에 올 거라고 했습니다. 현수 씨는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딸과 함께 단풍 든 산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산으로 간 진짜 이유. 결국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현수 씨가 산으로 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하면 살기 위해서입니다.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도시에서는 생존했지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을 했지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몸을, 자신의 영혼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행복과 슬픔, 기쁨과 고통, 평온과 불안, 이 모든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감정이 마비됐었습니다. 너무 많은 자극, 너무 빠른 속도, 너무 큰 스트레스 속에서 감각이 무뎌졌었죠. 그리고 자유를 원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남의 평가에서, 남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해야 하나가 아니라 오늘은 뭘 하고 싶나라고 물을 수 있는 삶을 원했습니다. 또한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의미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려는 건지, 결국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행동에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깃는 것도, 밭을 가는 것도, 밥을 짓는 것도 모두 생존과 직결된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현수 씨는 자기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부족한 자신, 실패하는 자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혼자 지내면서 깨달았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수 씨가 산으로 간 건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위적이고 복잡한 도시의 세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자연의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보통 사람의 비범한 선택. 현수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평범한 남편이었고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뛰어난 능력도 대단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범한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가 가는 길을 거슬러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했고 많은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수 씨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끼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하고 밤에 잠들 때 평온합니다. 이게 행복이 아니면 무엇이 행복일까요? 현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진짜로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가 현수 씨처럼 선택할 수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행복은 다른 모습일 테니까요.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을 겁니다. 중요한 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선택이라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마무리하며 해가 지고 있습니다. 움막 앞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현수 씨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등은 조금 굽어 있고 손은 거칠어 보입니다. 옷은 낡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합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고 눈빛은 맑습니다. 3년 전 서울에서 지쳐 있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의 현수 씨는 비록 깔끔한 정장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넓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현수 씨는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눈빛은 살아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진짜로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현수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까?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그럼요, 100번이라도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계속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언젠가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선택한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현수 씨는 움막 안으로 들어가 촛불을 켭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밝힙니다. 그 불빛처럼 현수 씨의 삶도 작지만 확실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큰 빛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의 길은 비출 수 있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수 씨의 선택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과 그로 인한 변화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원도의 실제 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과의 대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산을 오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산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